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방을 지방의 보다 깊게 이해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과 혈중 지질의 관계 그리고 이상 지질 혈증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고지혈증 하면은 혈액 중에 지질이 임상 수준 이상보다 높은 상태를 하이퍼리피데미아해서 고지혈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혈액 중에 혈액 100ml당 220mg 그 이상 되는 것을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TC라고 표현을 하죠. 토탈 콜레스테롤 이렇게 해서 건강 검진을 보면 이런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혈액 중에 중성 지방의 수준도 보통 이제 이 중성 지방은 인체에 지방 조직에 저장돼 있죠. 그러나 혈액 중에도 어느 수준 이상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렇게 기준 200mg 이상 넘는 것을 고중성지방 혈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보통 이제 TG라고 트리그리서롤이라고 표현을 해서 TG라고 표시를 하는데요. 이 두 가지가 다 임상 기준을 넘을 때 또는 어느 한 가지만 넘어도 그것을 갖다가 고지혈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07년도부터 본 그림이 있는데요. 약 10% 내외였지만은 남녀 공이 20% 수준에 거의 도달한 20% 수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급격하게 10년 동안 과거 10년 동안 고지혈증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고지혈증이라는 말보다는 디스리피데미아, 즉 이상 지질 혈증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데요. 그 이유는 HDL 같은 경우는 뭐 높은 것이 아니라 낮으면 그 위험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지혈증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그것을 다 표현하는 말로써 이상 지질 혈증이다. 그래서 이 이상 지질 혈증이 2013년 국민 영양 조사를 바탕으로 2015년도에 발표됐는데요. 이때 조사된 걸 보면 무려 1,600만 명이 이상 지질 혈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약 50%에 가까운 인원이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이상 지질 혈증을 가지고 있다. 30세 이상의 성인에서. 그래서 남자는 57.6%, 10명 중에 한 6명 되는 것이고요. 여성은 38.3%로 10명 중에 4명가량 굉장히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만연돼 있는 상황이 이상 지질 혈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밀도 지단백질로에 있는 콜레스테롤 수준이 120mg 이때 조직에 이제 여러 세포에는 수용체들은 이 LDL 수용체죠. 이 수용체는 완전히 포화 상태가 된다. LDL이 더 이상 이제 결합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혈관벽에 이 콜레스테롤을 쌓아두기 시작하게 된다. 즉 동맥벽에 콜레스테롤이 침착되기 시작하는 시점을 약 이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저밀도 지단백질 콜레스테롤 수준이 130에서 159의 범위에 있는 것을 경계 수준. 그다음에 이제 160mg 이상 되는 것은 위험한 수준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죠. HDL은 반대로 너무 이제 이것이 낮으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35mg/dL, 여성의 경우에는 45mg/dL 그 이상이 되어야만 정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HDL 수준을 평균적으로는 그냥 40mg/dL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HDL은 천사로 표시되어 있고 LDL은 이제 악마로 표시되어 있는데 LDL도 꼭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죠. 콜레스테롤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각 조직 세포로.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지나치게 많으면 동맥벽에 이렇게 콜레스테롤 침착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LDL은 낮추고 또 HDL은 높여야 될까요? 우리의 희망과는 반대로 LDL은 자꾸 높아지고 HDL이 낮아짐으로써 혈관계의 건강이
즉 혈관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요인 중에 하나 대표적으로 알코올을 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겹살 잘 먹죠. 먹고 소주랑 같이 먹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지질하고 알코올하고 같이 막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간으로. 결국 총 집결지는 간이라고 하는 우체국이죠. 또는 공장이다 이거죠. 여기서는 들어온 지질을 단백질을 이용해서 잘 코팅해서 LDL이든 HDL이든 지단백질로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알코올하고 계속 같이 알코올이 들어오게 되면 간에서는 이 지질을 먼저 처리해야 될까요? 알코올을 먼저 처리해야 될까요? 알코올을 먼저 처리해야 되죠. 왜냐? 알코올은 혈액 중에 0.4% 이상만 돼도 이제 치사량에 도달하는 것이니까요. 0.35%, 뭐 0.4%는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그런 농도가 되니까 뭐 조금만 마셔도 간이 이 알코올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굉장히 심각한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에서는 1차적으로 알코올을 먼저 처리하느라고 바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정성 들여서 단백질을 꼭꼭 많이 사용해서 정성 들여서 HDL을 만들 여력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충 이 LDL을 VLDL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만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 VLDL을 더 많이 만들게 되면 결국 HDL도 더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LDL이 우리 인체에 필요한 이상 너무 많이 만들어지면 이것이 혈관벽에 자꾸 콜레스테롤을 쌓아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동맥경화가 더 쉽게 진행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질을 지방과 함께 알코올을 갖다가 많이 먹었다 이거죠. 근데 많이 먹는 정도가 아니라 간이 전혀 쉬지 않는 어제도 먹고 오늘도 먹고 그다음 하루 건너서 또 먹고 알코올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이 간세포는 더 이상 VLDL로도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들어온 지방을 이제는 막 알코올을 처리하려고 바빠가지고 간세포 내에 자꾸 쌓아두게 됩니다. 간세포 내에 지질을 자꾸 쌓아둬서 점점 이제 간도 커지게 되고 간도 붓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고 이제 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하는 이런 현상이 증세가 진행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 간세포에 지방을 쌓게 되면은 이 간세포 막도 투과도가 변화해서 이 안에 간세포 내에 들어있는 GOT, GPT, 뭐 AST, ALT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런 이제 간 효소들이죠. 간에 뭐 단백질, 아미노산을 전환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런 효소들인데 이런 효소들이 이제 세포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죠. 그래서 세포 밖으로 빠져나와서 혈액중으로 이렇게 빠져나와서 이것을 측정을 해보면 이걸 보통 이제 그래서 간 수치라고 하죠. 이것이 이제 뭐 30 이상, 40 이상 이렇게 막 증가해서 뭐 50, 100, 150 막 이렇게 증가한 것을 볼 수가 비정상적으로 그것을 보고서 이제 뭐 이런 지방간이라든가 또는 이제 간염 같은 경우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그 알코올성 지방간의 경우에 이런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은 간경화라든가 그 다음에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커지게 된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알코올 이외에 또 이렇게 뭐랄까요? HDL은 적게 만들고 VLDL이나 LDL만 많이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은 결국은 이런 옆에 표시된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 즉 우리가 먹는 습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 습관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즉 너무 과다하게 뭐 식물성이든 동물성이든 과다하게 많이 섭취했을 때 지질을 그다음에 이제 동물성 지방에 많은 포화지방을 더 많이 상대적으로 많이 과다하게 섭취한다. 이랬을 때도 그 VLDL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알코올 섭취 말씀드렸고요. 여러 가지 약물이나 유해물질, 간을 계속 괴롭히는 그런 행위는
결국은 이런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트랜스 지방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섬유질 섭취가 부족한다든가 스트레스도 한 가지 요인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좌우적인 생활 습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운동 부족이 결국은 이 VLDL을 굉장히 높이고 또 HDL은 낮추게 하는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지방간도 이런 운동 부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뭐 직접적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뭐 예를 들어서 술도 먹지 않는데 지방간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인슐린 저항성을 가졌을 때 이 지질이 간 세포 내로 계속 유입이 돼서 지방산이 유입이 됨으로써 이런 그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촉진될 수 있는데 그런 그 인슐린 저항성의 가장 큰 요인은 이미 설명드렸듯이 운동 부족이 가장 커다란 요인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복부 비만 중에서도 뭐랄까요 내장 지방 형 비만이 이러한 그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운동에 의해서 혈중 지질 상태가 개선되는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 효과는 총 콜레스테롤 수준이 이제 혈액 중에 낮아지고 또 중성 지방 수준도 이제 낮아지고 또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수준도 낮아지고 반면에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즉 동맥경화 예방 인자라고 할 수 있는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수준은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총 콜레스테롤에 대한 HDL 콜레스테롤 수준 이 수준은 역시 올라가게 된다. 즉 총 콜레스테롤 수준은 낮아지고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수준은 높아지니까 보통 이 수준을 25%를 보통 정상 수준으로 그 이상 되는 것이 정상 수준으로 볼 수 있고요. 이 이하로 떨어질 때 동맥경화 위험이 매우 높아진다. 이렇게 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혈중 지질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운동은 운동량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주당 운동량이 2000kcal 이상 정도 되는 그런 형태의 운동일 때 우리가 이 혈액 중에 지질 프로파일이 현저히 개선되는 현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주당 5회 이상의 그 운동을 하게 될 때 특히 약 12주 정도 이렇게 운동을 할 때 혈액중 지질 상태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동량을 추가적으로 더 지질 상태의 개선을 위해서는 운동량을 증가시키는 것과 더불어서 체중을 감량하면은 이런 혈중 지질 상태가 더 현저하게 개선되는 현상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굉장히 주의할 점은 운동을 처음부터 무리하게 하는 것은 커다란 위험성이 따른다. 그래서 적응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즉 체내 항산화 능력이 어느 정도 개선된 상태에서 운동량이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점입니다. 지나치게 무리한 운동은 급격하게 활성산소 이런 자유기의 생성을 급격하게 증가시키게 되고요. 이런 자유기가 급격하게 생성이 되면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듯이 혈관벽에 지질이 쌓여 있고 이것이 이제 이렇게 얇은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막을 플라그 캡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서서히 운동을 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화되면서 이것이 이제 지질도 이것이 조금 더 줄어들면서 이 부위가 좀 더 안정화되는 상태가 된다. 터질 위험이 적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급격하게 강도 높은 운동을 우리가 했을 때 바로 이런 그 럽처 현상, 이게 터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기 출혈이 발생하고 이 혈전 덩어리가 좁아진 혈관 통로를 막아버리게 되죠. 이렇게 되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즉 심장 혈관이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이게 이제 심근 경색 아주 뭐 생명을 위협받는 위급한 상황이 되고요. 또 뇌혈관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중풍, 뇌졸중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할 경우에는 서서히 그 운동에 적응해서 내 몸에
어떤 그 항산화 능력도 개선이 되고 또 한편 이런 플라그 캡이 안정화된 상태가 될 때까지 점차적으로 운동량을 늘려나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평소 어느 정도 적응이 됐다고 생각을 해서 무리하게 너무 장거리 마라톤을 같은 운동을 한다든가 또는 뭐랄까요, 굉장히 힘든 등산을 하고 나와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서 이것이 커다란 그 돌연사의 원인이 되는 중요한 돌연사의 원인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것은 제가 이제 2013년도에 발표했는데 연구는 2000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종단적인 효과를 운동의 효과를 갖다가 본 것인데요. 주당 1회 이상의 운동, 그 운동은 아주 짧게 했든 어떻게 했든 그건 따지지 않고 무조건 걷기가 됐든 무슨 운동이 됐든 주당 1회만 운동한 모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비교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지만 한 8년 동안 혈중 콜레스테롤이 변화했던 그런 추이를 갖다가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여기 0이고 2000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의 혈중 콜레스테롤 수준을 어떻게 변했느냐.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했죠. 16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을 갖다가 본 그 연구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룹은 요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 그룹은 2000년도부터 계속해서 운동을 하지 않은 그룹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초록색은 2002년도부터 운동을 시작한 그룹, 여기는 2006년도, 2004년도, 그리고 이제 요 자주색으로 보이는 것은 2006년도부터, 그리고 이 노란색 잘 보이지는 않지만요, 이런 형태로 이제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요 그룹은 2000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계속해서 운동을 한 그룹입니다. 이랬을 때 혈중 콜레스테롤 수준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갖다가 해가 갈수록 굉장히 차이가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운동의 엄격한 의미의 운동을 어떤 정량을 측정을 해서 그 효과를 본 것이 아니라 그냥 일단 운동을 일주일에 한 차례 정도 그 이상 한 사람은 모두 포함한 수치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결과도 매우 어떠한 그 운동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 사이에 인구 통계학적으로 아주 뚜렷한 그런 변화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겠고, 이런 것이 이제 더 5년 10년 더 가면 커다란 차이를 더 이상 더 크게 발생할 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계속 운동을 안 한 그룹과 꾸준히 운동한 그룹 간에는 심장 질환이나 또 뇌졸중 같은 혈관계 질환의 위험성이 있어서 커다란 차이가 나타날 것은 분명히 예측 가능한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